식탁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이 이 내 집을 인생을 나가라는 갈라놓았다. 거구나. 도장도 없고 제목도 없었다. 하지만 그 종이에 적힌 문장은 이 집을 나가라는 분명했다. 거구나. 어머니는 이 집에서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남이 아니었다. 내가 10달 품고 30해를 키운 아들이었다. 며느리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고 아들은 내 눈을 보지 못한 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그 순간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다만 지난 10년 동안 매달 빠져나가던 대출 문자, 새벽마다 끓이던 국 냄새, 내 방이라 부르기엔 너무 작았던 창고 같은 방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건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걸. 이미 오래전부터 나는 이 집에서 살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니 편하게 눌러주세요. 식탁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A 사용지, 프린트도 아니고 누군가 급히 쓴 글씨도 아니었지요. 그냥 또박또박 정리한 문장 몇 줄. 도장도 없고 제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종이를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통보라는 걸요. 거실 창으로는 겨울빛이 옅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난방은 켜져 있었는데도 공기가 싸늘했어요. 며느리는 마주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손톱 끝이 반짝였지요. 아들은 소파 끝에 걸터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위아래로 내리기만 했습니다. 제 쪽은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높지도 낮지도 않았습니다. 딱 그 사람 평소 말투였지요. 어머니, 저희가 이제 둘만 살면 안 될까요? 저는 대답 대신 종이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는 고향으로 내려가 지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이 집에서 신혼생활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생활비는 매달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장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서명 칸이 비워져 있었고요. 민수, 너는 내 생각도 같니?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깐 숨을 들이마시더니 끝내 눈을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엄마, 지연이 말도 맞는 것 같아. 우리도 우리 공간이 필요하잖아. 그 말이 귓속에서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문장이 어디서부터 틀렸는지, 어디서부터 서러운지 한 번에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였지요. 내가 이 집에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치워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 저는 올해 62입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 장례식 날 사람들은 제게 앞으로가 더 힘들 거라고 말했지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힘든 건 슬픔이 아니라 생활이었습니다. 애가 밥을 먹어야 하고 학비가 필요했고 겨울이 오면 교복이 작아졌습니다. 그 모든 구멍을 메우는 사람이 저였어요. 저는 학교 급식실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5시 반이면 집을 나섰지요. 김치를 담그고 국을 끓이고 설거지를 하고 다시 집에 와서 또 밥을 했습니다. 저는 참는 게 엄마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만 가정이 굴러간다고 믿었지요. 집도 그 믿음으로 샀습니다. 아들이 사회에 나가고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전세로는 불안하다는 말이 나왔을 때였습니다. 저는 가지고 있던 작은 빌라를 정리했습니다. 노후 자금이라 생각했던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엄마 명의면 더 안전해. 아들이 그렇게 말했지요. 그 말이 참 고맙게 들렸습니다. 그때는요. 대출은 길었습니다.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돈이 있었어요. 날짜는 늘 비슷했습니다. 휴대폰이 짧게 진동하고 자동이체 완료라는 문자가 뜨면 저는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달도 넘겼다. 그리고 다음 달을 준비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는 더 빡빡했지요. 연금이 들어오면 반 이상이 바로 빠져나갔습니다. 남는 돈으로는 시장에서 가장 싼 채소를 고르고 고기는 명절에만 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걸 억울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가 들어온 뒤부터는 일이 더 많아졌거든요. 밥은 세 사람 몫이 되었고 빨래는 2배가 되었고 집안의 기본값은 전부 제가 맡았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손맛이 제일 좋아요라고 웃었지만 제가 아침상을 차릴 때 그 웃음은 늘 침대 쪽에서만 들려왔습니다. 아들은 회사가 힘들다며 방에 들어가 버렸고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식은 반찬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그 종이 한 장은 그 모든 시간을 한 줄로 정리해버렸습니다.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며느리의 얼굴을 봤습니다. 며느리는 기다린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서명만 하면 된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들은 손가락으로 휴대폰을 문지르며 불편함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리요. 다만 오늘은 그 사실을 종이로 확인받는 날이었습니다. 펜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멈칫하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무언가가 또 끊어지는 소리가 났거든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아래 빈칸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어머니를 모른 척 하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쓰기 전에 아주 짧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면 좋겠니? 아들은 그제야 눈을 들었습니다. 아주 잠깐. 제 눈을 보지는 못했지요. 며느리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고향에 친척도 계시잖아요. 거기서 지내시면 편하실 거예요. 편하다는 단어가 참 쉽게 나왔습니다. 저는 그 단어가 어디까지 편하다는 뜻인지 알고 있었어요. 나를 편하게 해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편해지겠다는 말이라는 것도요. 서명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제 이름 3글자를 적는데 걸린 시간은 몇 초도 안 됐지요.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숨을 들이마시더니 종이를 제 쪽에서 자기 쪽으로 재빨리 끌어당겼습니다. 마치 제가 마음을 바꿀까봐 겁나는 사람처럼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저희도 마음이 편해요. 지연은 목소리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입술 끝도 웃는 모양이었지요. 그런데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눈동자가 종이 위 제 서명만 확인하고 그 다음엔 제 얼굴을 훑쳤습니다. 이제 끝났다는 확인이 필요했던 겁니다. 아들 민수도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어깨가 살짝 내려가더니 뒤늦게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어색했습니다. 미안함인지 안도감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저는 그걸 굳이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애의 감정을 읽는 일이 제 의무가 아니라고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탁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거실 벽시계 초침 소리도 또렷했지요. 집은 늘 이 정도로 조용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조용함이 위로가 아니라 칼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더군요. 짐 좀 챙기겠다. 제가 말하자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장면 같았습니다. 네. 어머니 방은 작은 방이니까
짐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필요한 것만 챙기시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천천히. 그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나머지라는 단어가 자꾸 걸렸습니다. 나머지는 무엇일까요? 제 물건일까요? 제 마음일까요? 민수가 입술을 달싹거리더니 뒤늦게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우리도 그동안 고마웠어. 고마웠다는 말이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고마움이라기보다 정리된 관계의 마무리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 방 안이 더 좁아 보였습니다. 원래 창고로 쓰던 공간을 억지로 방처럼 만들어둔 곳이었지요. 창문은 작고 햇빛은 잘 들지 않았습니다. 제 옷장은 오래된 플라스틱 서랍장이었고 책상 위엔 가계부와 영수증 봉투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잠깐 서서 숨을 고르다가 서랍을 열어 오래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눈물을 닦으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손이 차가워서요. 짐을 싸는 동안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문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낮게 속삭이는 소리. 아마 제 이야기를 하겠지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오빠 생각보다 너무 쉽게 사인하셨다. 혹시 뒤에서 또 말 바꾸는 거 아니야? 민수의 목소리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성격 알잖아. 한번 결정하면 그냥 해. 그 말에서 저는 처음으로 숨이 멎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성격을 그렇게 단정할 만큼 민수는 저를 오래 봐왔지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쉽게 저를 밀어냈을까요? 그 질문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저는 삼켰습니다.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옷 몇 벌을 캐리어에 넣고 가계부가 든 작은 검은 노트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노트는 제 신경이자 제 수치였지요. 매달 얼마가 나가고 얼마가 들어오고 누가 무엇을 요구했고 무엇을 사줬는지. 저는 그걸 엄마의 기록이라고 생각했지 증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을 때 두 사람은 동시에 제 쪽을 봤습니다. 지연은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다시 휴대폰을 쥔 채였고요.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쥐고 거실 중앙에 서서 잠시 말을 고르다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겠지. 지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저는 식탁으로 걸어가 방금 서명했던 그 종이를 다시 꺼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가방에서 다른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투명 파일에 끼워진 등기부등본, 대출 약정서, 최근 관리비 고지서, 그리고 은행에서 출력한 자동이체 내역 몇 장. 종이들이 탁 하고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그 소리에 민수가 움찔했습니다. 이 집은 내 명이다. 저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췄지요. 그게 더 무서운 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민수는 엄마하고 작게 불렀습니다. 엄마 지금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민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따지자는 게 아니다. 정리하자는 거지. 지연이 먼저 말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그래서요? 저희가 월 생활비도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어머니도 시골 가시면 돈 쓸 일도 별로 없고.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그 뜨거움은 분노라기보다 기이한 평온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잠깐 숨을 들이마시고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돈 쓸 일이 없다는 말이 참 편하지.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수는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습니다. 저는 식탁 위 서류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대출은 10년 동안 매달 빠져나갔고 관리비, 세금, 수리비도 전부 내 통장에서 나갔다. 그리고 저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고 난 뒤로는 장도 내가 봤다, 밥도 내가 했고 내가 쓰는 돈이 아니라 이 집이 굴러가게 하는 돈이었다.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확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가 좋아서 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하라고 강요한 적은 없잖아요. 갈등의 진짜 얼굴이 그때 드러났습니다. 좋아서라는 말. 그 말 하나로 지난 시간이 한순간에 지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 뜨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좋아서 했지, 가족이라고 믿었으니까. 민수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엄마, 우리 그런 뜻 아니야. 민수야. 저는 아들의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습니다. 나는 너를 원망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해서 그래. 지연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지금부터요?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제 눈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는 바닥에 발을 딱 붙였습니다. 한 달 줄게. 민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뭐를? 너희가 나가야 하는 시간. 제 말이 끝나자 지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크게 뒤로 밀렸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말이 안 되죠. 저희는 여기서 살고 있고요. 결혼하고 이사도 못 가고 지금 나가면 어디 가요? 저는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너희가 고민해야지. 민수가 다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극단적이야. 우리 조금만 시간을. 지연이 민수를 노려봤습니다. 오빠, 똑바로 말해. 우리 편이야? 엄마 편이야? 그 말이 정희의 심장을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울지 않기 위해서였지요. 편이란 말하지 마라. 가족이었으면 처음부터 이런 종이를 내밀지 않았겠지. 지연이 눈을 흘겼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저희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하시네요. 저는 잠깐 멈칫했다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어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 집에 놓고 살았다. 그런데 너희는 그걸 당연한 것으로 써버렸지. 말이 끝나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손가락 끝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지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건 협박이야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 서류들이 그 말을 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나는 오늘 사인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나가겠다는 뜻으로. 그런데 착각하지 마라. 저는 두 사람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인은 너희를 편하게 해주기 위한 게 아니다. 내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더 이상 내 삶을 쓰지 못하게 하려는 가다. 민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엄마는 어디서 지낼 건데? 저는 캐리어를 끌며 현관 쪽으로 걸었습니다. 바퀴가 마르르 굴러가는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리고 문 앞에서 잠깐 멈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만 한 달 후에는 이 집도 내가 알아서 하겠다. 문이 닫히는 순간 뒤에서 지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오빠, 어머니, 지금 우리 협박하는 거야. 당장 잡아. 민수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지연아, 잠깐만 엄마.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나오자 바깥 공기가 차갑게 폐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차가움이 괴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제 얼굴은 담담했습니다. 눈가는 조금 빨갰지만 울지는 않았지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싸움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현실 싸움이라는 걸요. 그리고 현실 싸움에는 말보다 숫자가 강하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가까운 모텔방에서 가방을 내려놓고 검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가계부의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손때가 묻은 숫자들이 줄맞춰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트를 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텔 방은 작았습니다. 침대 옆 작은 탁자, 얇은 커튼, 벽에 붙은 에어컨. 그게 전부였지요. 그래도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저에게 반찬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묻지 않았고, 엄마, 셔츠 다림질 됐어? 같은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벽시계가 없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편했어요. 초침 소리에 마음이 쫓기지 않았으니까요. 아침이 되자 저는 습관처럼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먼저 일어나더군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창밖을 봤습니다. 회색 하늘이었고 차들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뭘 해야 하나 보다 이제부터 뭘 안 해도 되나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이 아주 조금 가벼워졌지요. 그날 오전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제가 집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제 명의입니다. 사진 촬영과 시세 상담 가능할까요? 상담 날짜가 잡히자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한 달을 준 건 저였는데 실제로 움직이려니 겁이 났지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았거든요. 점심 무렵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가족 단체 채팅방 알림이 연달아 떴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화면을 열었습니다. 평소엔 좋은 아침 인사와 건강식 민간요법 사진이 오가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말들이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정희야, 지금 무슨 일이니? 애들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사람이 늙으면 마음이 더 넓어져야지. 저는 무슨 일인지 몰라 대화 위로 올려봤습니다. 거기엔 며느리 지연이 올린 긴 글, 캡처가 있었습니다. 지연은 본인 SNS에 글을 올리고 그걸 그대로 단톡방에도 퍼다 놓았더군요. 사진 한 장이 함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캐리어를 끌고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가는 뒷모습, 흑백 필터까지 씌워져 있었습니다. 글의 요지는 이랬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을 팔겠다며 우리를 내쫓는다. 어머니가 이상한 투자 이야기를 한다. 우리는 말렸지만 듣지 않는다. 나는 며느리로서 마음이 찢어진다. 저는 화면을 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허무함 때문이었지요. 이렇게 쉽게 한 사람의 인생이 몇 줄로 이상한 노인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 무서웠습니다. 잠시 후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그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그런 걸 올렸어? 아니, 지연이가 올린 거야. 근데 다들 난리야. 친척들 다 봤대.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낮게 물었습니다. 너는 그 글을 봤니? 봤지. 근데 엄마, 지연이도 너무 흥분해서 엄마가 집 판다니까 겁나서 그런 거야. 그 말이 제 심장을 찌르는 줄도 모르고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그 얘기 좀 하지 마. 집 판다는 거 그냥 화나서 한 말이지? 우리 잘 얘기하면 되잖아.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제 웃음이 얼마나 차갑게 들렸을지 알겠더군요. 민수야, 너 지금도 내가 화나서 한 말이라고 생각하니? 민수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지요. 저는 더는 돌려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연이 글부터 내리라고 해라. 사실이 아니지 않니? 내가 투자에 빠졌다는 것도, 너희를 내쫓는다는 것도, 나는 내 집을 정리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는 독립해야 하는 거고. 민수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엄마, 근데 사람들이 우리 회사 사람도 그거 볼 수도 있고, 나 진짜 너 체면이 걱정이니? 제가 물었습니다. 내 체면은, 내 인생은 그동안 누가 걱정했니? 민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단톡방은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이모는 내가 그럴 줄 몰랐다 했고, 먼 친척은 나이 들면 고집이 세진다 했습니다. 누구 하나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는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없이 판단부터 내려버리는 말들이 칼처럼 날아왔지요. 저는 침대에 앉아 가계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자동이체 내역, 관리비 납부 내역, 대출 상환 내역. 10년치가 한눈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샷을 하나씩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또 내가 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 다음엔 휴대폰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집에 중개인을 데려갈 때를 대비해 저는 집 안 상태를 미리 찍어둔 것이 있었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 분리수거가 아닌 쓰레기 봉투 더미, 바닥에 떨어진 택배 박스들. 제가 있을 때는 그런 꼴을 보이지 않던 집이 제가 나오자마자 얼마나 빠르게 망가지는지 사진 속에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글을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짧게 썼습니다. 감정은 최대한 뺐습니다. 감정이 많아지면 감정적인 노인으로 보일 테니까요. 이 집은 제 명의입니다. 10년간 대출은 제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생활비와 식비도 대부분 제가 부담했습니다. 저는 투자에 빠진 적 없습니다. 저를 불쌍하게 여기신다면 아들 부부를 데려가 함께 살아주시거나 주거 비용을 지원해 주십시오. 마지막 문장을 적을 때 저는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차가운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차가움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은 따뜻한 호소보다 자기에게 부담이 되는 현실 앞에서 입을 다물더군요. 저는 그 글과 함께 스크린샷 몇 장을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SNS에도 올렸습니다. 전송. 1분도 안 돼 단톡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쏟아지던 말들이 멈췄습니다. 누구도 그래도 자식인데라는 말을 다시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이어가려면 누군가는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하니까요. 그때 다시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엄마 미쳤어? 그걸 왜 올려? 우리 회사 사람도 보고 상사도.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지연이가 올린 글은 괜찮고 내가 올린 내역은 안 괜찮니? 그게 아니라 엄마, 그런 건 집안에서 해결해야지. 이렇게 밖으로 나간 건 지연이가 먼저였지. 제가 끊어 말했습니다. 너는 그때 왜 말리지 않았니? 민수는 미안해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변명을 꺼냈습니다. 지연이가 진짜 무서워.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그 말이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기대를 꺼버렸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게 가라앉혔습니다. 민수야,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책임을 내려놓겠다는 말이야. 그 말을 엄마 앞에서 하지 마라. 민수는 울먹이는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어떻게 해? 우리 진짜 나가야 돼? 저는 대답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변함없다. 그 말이 끝나자 전화기 너머에서 누군가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지연의 목소리였지요. 그 인간이 미쳤나 봐. 당장 내려. 같은 말이 섞여 들렸습니다. 민수는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방 안에 다시 조용함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용함은 전날과 달랐습니다. 전날은 텅 빈 조용함이었다면 지금은 무언가가 끝장으로 달려가는 조용함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겨울빛이 여전히 흐렸습니다. 그때 메시지 하나가 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서였지요. 어머님, 내일 오후에 방문해서 사진 촬영하고 매물 등록 진행해도 될까요? 집 상태 확인도 필요합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세요. 제가 문 열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상하게도 손이 덜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방향이 정해지자 사람은 조금 단단해지더군요. 저는 가계부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맨 앞장에 적힌 낡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만 잘 되면 된다.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살짝 문지르다가 저는 펜을 들어 그 아래에 새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도 잘 되어야 한다. 약속한 날 저는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단지 입구의 화단은 겨울이라 잎이 누렇게 말라 있었지요. 저는 목도리를 한 번 더 여몄습니다. 내 집으로 들어가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낯설었습니다. 집이라는 게 이렇게 빨리 남의 공간처럼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중개인은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밝은 표정. 제게는 계속 어머님이라고 불렀고 지나치게 친절했습니다. 저는 그 친절이 업무라는 걸 알면서도 그날은 그게 고마웠습니다. 최소한 제 말에 맞장구를 쳐주었으니까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위치가 좋아서 수요 많습니다. 내부만 상태 확인하고 사진만 잘 찍으면 금방 나갈 겁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마음이 흔들릴까 봐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제 열쇠가 제 손에 있는데도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문 뒤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있겠지요. 그들이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지, 그 표정을 보면 제가 흔들릴지 그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냄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음식물 냄새와 눅눅한 빨래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냄새는 사람이 사는 냄새라기보다 치우지 않은 시간의 냄새였지요.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중개인도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예의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코끝이 살짝 찡그려지는 게 보였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택배 박스가 쌓여 있었고 식탁에는 일회용 용기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산처럼 쌓여 있었지요. 제가 있을 때는 절대 보지 못하던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그래, 이게 현실이구나.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며느리 지연이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에 시트팩을 붙인 채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실크 잠옷 차림이었지요. 그 모습이 이상하리만치 민낯 같아서 저는 오히려 담담해졌습니다. 지연은 제 옆에 중개인을 보자마자 목소리를 올렸습니다. 누구세요? 왜 남자를 집에 데리고 와요? 저는 지연을 보지 않고 중개인에게 말했습니다. 거실, 주방, 베란다. 그 세 곳만 촬영하시면 됩니다. 중개인은 당황했지만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그때 아들 민수가 뒤늦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머리는 눌려 있었고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저를 보자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엄마 진짜로 왔네. 지연이 민수 팔을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오빠, 말 좀 해. 어머니가 지금 우리 집을 팔려고 사람을 데려온 거잖아. 민수는 입술을 달싹거리다 제게 손을 뻗었습니다. 엄마,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하자. 이건 너무너무 급해. 저는 민수의 손을 피했습니다. 크게 밀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발 뒤로 물러났지요. 제 움직임 하나가 지금 이 집에서 어떤 힘을 갖는지 그들은 아직 잘 몰랐습니다. 지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SNS에서 보던 그 피해자의 눈빛이 아니었지요. 계산이 서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불법 아니에요? 저희가 여기 살고 있는데 동의 없이 집을 팔 수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등기부등본이 맨 위에 보이도록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불법 아니다. 이 집은 내 명의다. 지연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명의가 어머니면 뭐예요? 저희가 살았잖아요. 저는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와서 살았고요. 그럼 저도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연의 말투에서 법이 아니라 기세를 들었습니다. 그 기세는 늘 통했을 겁니다. 민수가 무너지고 제가 물러나고 그럼 지연이 이기고 그런 구조였지요.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어를 또렷하게 끊었습니다. 너희가 여기 산 건 허락이었지 권리가 아니다. 민수가 다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지연이 지금 흥분해서 그래. 우리 진짜로 나가라는 뜻은 아니었어. 그냥 엄마가 조금 떨어져서 살면.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저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하나로 민수는 입을 닫았습니다. 그 애는 제가 화를 내면 언제나 엄마가 참아줄 거라고 믿었지요. 그런데 오늘 제 얼굴에는 참아줄 사람의 표정이 없었습니다. 중개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내부 정리는 어느 정도 가능하실까요? 사진은 좀. 지연이 중개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찍지 마세요. 당장 나가요. 여기가 무슨 쇼룸이에요? 저는 중개인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찍으세요. 있는 그대로. 그 말에 지연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니, 일부러 이러는 거죠? 저희 창피 주려고? 저는 아주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피한 건 집이 아니다. 집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부끄러워야지.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그만해. 그때 지연이 민수를 향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오빠 어머니한테 제대로 말해. 우리가 나가면 어디 가냐고. 지금 월세가 얼마나 비싼데. 민수는 제게 매달리듯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한테 시간 좀 줘. 2달만. 아니 1달 반이라도. 저는 잠깐 생각하는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생각할 건 없었습니다. 다만 이 말을 어떤 톤으로 해야 덜 흔들릴지 그걸 정하고 있었지요. 1달 그 안에 정리해라. 지연이 눈을 크게 뜨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시면 저 이혼할 거예요. 그 말은 그 집에서 가장 자주 쓰이던 칼이었습니다. 지연이 그 칼을 휘두르면 민수가 무너지고 제가 달래고 돈을 주고 다시 평화가 돌아오는 패턴. 저는 그 패턴을 너무 많이 봤지요. 하지만 이번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혼이든 결혼이든 이제 너희가 결정해라. 지연의 입이 잠깐 벌어졌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무너지지 않으니 그들은 다음 대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중개인은 그 틈을 타 조용히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났습니다. 그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잘게 쪼개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식탁 위 서류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을 팔든 전세를 주든 내가 결정한다. 다만 너희가 협조하지 않으면 더 피곤해질 거다. 민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끝까지 가는 거야?
저는 대답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끝까지 왔다. 그 말이 떨어지자 지연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 큰 울음이었습니다. 눈물도 많지 않았습니다. 분노 섞인 울음이었지요. 그녀는 울면서도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듯 했습니다. 아마 자기 부모님이겠지요. 우리 억울하다는 군대를 더 모으려는 겁니다. 중개인은 촬영을 마치고 제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상태는 청소업체 한번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비용은 통상 50만 원 정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비용은 한 달치 생활비에서 공제하겠다. 민수가 놀라서 말을 튀어나왔습니다. 엄마, 생활비? 너희가 내게 내민 종이에 있던 그 생활비. 저는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나가라고 했을 때의 조건이지.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지. 내가 너희에게 나가라고 말했으니까. 민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지연의 울음소리만 거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열쇠를 꺼내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순간 제가 열쇠를 두고 나왔겠지요. 이제 너희 집이니 하면서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열쇠를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동작으로요. 어머니, 열쇠 두고 가세요. 지연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여기 우리 집이잖아요. 저는 문손잡이를 잡고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표정은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내 집이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너희가 우리 집이라고 부르고 싶으면 너희 돈으로 마련해라. 문을 닫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떨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떨리면서도 해야 할 일을 했으니까요. 아파트 로비로 내려오자 중개인이 제 옆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런 집안일을 많이 봅니다만요. 그는 잠깐 말을 고르더니 솔직하게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보통은 마음 약해져서 돌아가시거든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마음 약한 사람입니다. 잠깐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더 약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알게 됐을 뿐이지요. 그날 저녁 저는 부동산에서 온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사진 업로드 완료. 매물 등록 진행합니다. 내일부터 문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문자를 읽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길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든든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낯선 발소리, 카메라 셔터 소리, 그 소리들은 결국 제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매물이 올라간 지 사흘째 되던 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내일 오전에 보러 오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빠르게 진행하고 싶어 하세요. 그 말이 끝나자 제 가슴이 잠깐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속도가 붙는다는 건 좋기도 하지만 돌이킬 틈이 없어진다는 뜻이기도 했지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세요. 집은 비워져 있어야 한다고요? 네. 그분이 조건이 좀 확실합니다. 주말 전에 계약까지 보고 싶어 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창밖만 봤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제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차가운 마음을 품고도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저는 이번에 처음 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단지 앞에서 이삿짐 센터 직원들과 중개인을 만났습니다. 직원들은 키가 크고 말이 짧았고 움직임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이상하게 든든하게 들렸지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에서 민수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눈밑이 퀭했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소파에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부스스했고 옷은 구겨져 있었지요. 집안은 전날 청소업체가 들어갔는데도 어딘가 눅눅했습니다. 아무리 치워도 사람이 무너진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더군요. 지연이 먼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사람을 왜 이렇게 데려와요? 저는 대답 대신 중개인이 들고 있던 계약 서류와 예약금 입금 확인 문자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일 계약한다. 오늘 안에 집은 비워야 한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로 이러는 거야? 너희가 먼저 시작했지. 제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나를 내보내려던 그 종이 기억나니? 지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건 말이 그렇게 된 거지. 진짜로 내보내려던 게 아니잖아요. 저는 지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말을 진짜로 들었다. 짧게 숨을 내쉬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너희는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그 순간 민수가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소파 끝에 털썩 주저앉더니 얼굴을 감싸쥐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민수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몰랐어. 그렇게까지 상처받은 줄 우리 다시 잘해보면 안 돼? 저는 민수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울음은 제 무릎을 꺾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울음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집을 잃는 두려움, 편한 삶이 무너지는 두려움.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잘해보자는 말은 너희가 스스로 살아본 뒤에 해야 한다. 내 집에서 내 돈으로, 내 노동으로 편하게 살면서 잘해보자는 건 사과가 아니야. 지연이 갑자기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오빠, 울지 마. 어머님이 지금 우리 협박하는 거야. 어머님, 우리 어디 가요? 우리 돈 없어요. 저는 지연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삿짐 직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하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 직원들이 움직였습니다. TV가 벽에서 내려왔고 게임용 컴퓨터가 분해되었습니다. 지연이 아끼던 명품 가방들도 상자에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연이 몇 번이나 달려들었지만 저는 앞에 서서 막았습니다. 손을 대진 않았습니다. 서 있기만 했지요. 제 등이 벽 같았을 겁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는 진짜 끝이야?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끝이라는 말은 너무 단정적이었지요. 저는 끝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을 긋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끝이 아니라 거리부터 다시 잡는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내 엄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너희 집안의 무료 노동자가 아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상자들이 쌓였습니다. 복도에서 이웃들의 발소리가 지나가며 잠깐 멈췄다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그 시선들이 느껴졌지만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이기는 법은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집은 텅 비었습니다. 벽은 하얗고 바닥은 차갑고 거실의 울림이 커졌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복도에 앉아 상자들 사이에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저는 불쌍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불쌍해하는 순간 다시 제가 책임을 지게 될 테니까요. 저는 봉투 하나를 꺼내
가장 위 상자에 올려두었습니다.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한 달치 반값이다. 처음부터 너희가 내게 내밀었던 생활비라는 말이 얼마나 모욕인지 이제 알겠지.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없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엄마 어디로 가? 저는 문고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나도 내 집을 찾으러 가야지. 현관문을 닫고 열쇠를 돌렸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가 복도에 또렷했습니다. 그 소리는 누군가의 문을 잠그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있던 오래된 습관을 잠그는 소리였지요. 며칠 뒤 매매 대금이 제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숫자는 길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한참을 숨만 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돈이 두려움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오래 미뤄둔 일을 하나씩 했습니다. 몸에 맞는 코트를 샀고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비행기 좌석을 예약했습니다. 혼자라는 단어가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깨끗했습니다. 가끔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 지내니? 밥은 먹고 다니니?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 애의 삶을 대신 책임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 꼭 붙잡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가장 단단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흔들리면서도 부러지지 않았지요. 그 모습이 지금의 저 같았습니다.